사사키는 지루한 삶을 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중년의 위기를 맞아 새를 애완동물로 입양했을 때 그 새가 다른 세계에서 온 강력한 마법사 힘이 드러납니다. 그 새 덕분에 그는 마법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키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쓰레기를 내다 놓고 한 대학생 여자가 그를 반깁니다. 그는 출근을 하고 그의 동료 코하이가 보고서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을 해결하고 싶어 그에게 다가옵니다. 사사키는 그를 대신해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제안하며 이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코하이는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 여자가 그녀가 입양한 새 고양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사키의 관심을 끌어 그가 그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고양이 동영상을 보고 이것이 사사키를 기쁘게 하지만 그는 코하이에게 자신은 개를 더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코하이는 그에게 퇴근 후 뭔가 먹으러 가자고 초대하지만 사사키는 예산이 빠듯해 거절합니다. 그는 코하이가 그를 다시 불러주길 바랍니다. 집에 돌아오면 대학생 여자가 다시 그를 맞이하고 그는 저녁을 귀여운 애완동물 동영상을 보면서 보냅니다. 다음날 그는 애완동물 가게에 가서 고양이와 개를 살펴보지만 그 가격에 놀랍니다. 그는 낮은 급여 때문에 꿈꾸던 애완동물을 가질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곳을 둘러보다가 사사키는 판매 중인 새를 발견하고 귀엽다고 생각하여 집에 데려가기로 합니다. 그는 그것을 새장에 넣고 그 귀여움에 매료되며 40번째 생일이 다가오면서 외로움을 느꼈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애완동물을 입양한 것이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지만 그가 스스로 결정하기 전에 새가 자신의 이름은 피에르 카를로이며 다른 세계에서 온 위대한 별의 현자라고 소개합니다. 사사키는 이것을 듣고 놀라지만 몇몇 새들이 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한 후 귀여워서 그를 페페스라고 부르기로 하지만 새는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사키는 새들이 신뢰가 생기면 주인의 손 위에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새들이 대화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마치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보려고 페페스에게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물었고 새는 가게 주인이 세계 최고의 음식이라고 말한 고베 소고기를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애완동물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지만 사사키는 그 음식을 제공할 형편이 안 된다고 말하자 페페스는 그저 더 많이 벌면 된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페페스는 갑자기 자신이 살던 세계에서 추방당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독백을 시작하고 사사키는 주의 깊게 듣습니다. 페페스는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만 돌아갔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자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살기로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사키는 페페스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을 회사의 노예로 보고 자유의 개념을 더 감사하게 여기며 누구도 다른 사람의 속도를 따라가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페페스는 사사키에게 협력하라고 하며 그가 돕기로 결정하면 더 이상 돈을 얻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사키는 페페스와 협력하기로 동의하며 페페스는 그와 자신의 능력을 공유하기로 합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사사키는 그를 풀어주고 페페스는 그의 어깨로 올라갑니다. 페페스는 이제 사사키의 몸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작은 새의 몸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페페스는 갑자기 그들을 다른 세계로 순간이동시키는데 그곳은 그가 새로 태어나기 전 살던 곳으로 그들은 베이트리움이라는 평화로운 도시에 도착합니다. 다음날 그는 출근하고 코아이는 그와 대화를 시작하며 모든 기차가 지연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찍 도착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사사키에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고 휴식 시간 동안 코아이는 사사키에게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것이며 그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경험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기 시작해서 바쁘다고 하자 코아이는 이를 듣고 놀랍니다. 사사키는 페페스의 세계에 있었던 때와 그것을 본 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순간이동 마법이 그가 더 일찍 출근하는데 도움이 되며 그 스트레스가 없으면 페페스와의 프로젝트에 집중하여 두 세계 간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슈퍼마켓에 들러 물건을 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세 번째로 같은 여자를 만납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친구를 데려왔다고 말하고 그는 그녀가 배고픈 것을 알아채고 초콜릿 바를 줍니다. 잠시 후 사사키는 페페스의 세계로 가서 귀족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그들의 금화를 수집하면서 그것이 4억 엔의 가치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남자는 궁금해하며 그가 제품을 어디서 얻었는지 묻지만 사사키는 그것을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제품의 독점성을 약속하며 그들이 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두 세계를 오가며 귀족들로부터 돈을 벌고 동시에 페페스와 함께 마법을 공부하기 시작하며 순간이동 마법을 배우는 것에 대해 흥미를 느낍니다.
그는 점차 배우기로 계획했지만 다음날 점심시간에 화염 주문을 사용하려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페페스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페페스는 처음으로 마법을 시전하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사사키가 예상보다 더 많은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도시를 걸어다니며 프렌치라는 직원을 만나는데 그는 그가 일하는 레스토랑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사사키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 다가가고 자세한 내용을 들은 후 사사키는 그가 어릴 때부터 훌륭한 셰프가 되기 위해 훈련해왔지만 그의 실력이 동료들의 질투를 사서 그들이 그를 해고시키기 위해 레스토랑 돈을 훔쳤다고 거짓으로 비난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사키는 그가 좋은 전문가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그의 상황을 생각하여 함께 레스토랑을 열자고 초대하며 프렌치가 그곳의 매니저가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사키는 그를 회사의 귀족인 마크에게 소개하고 레스토랑을 열기 위한 필요한 장비를 요청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주마을의 귀족적인 위치의 시설을 열고 프렌치는 첫 월급을 받은 후 감동하여 레스토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페페스는 왜 사사키가 사업을 열기로 결정했는지 궁금해하며 사사키는 페페스를 위해 더 쉽게 해줄 방법을 생각했다고 설명하며 프렌치가 아마도 그가 먹고 싶어 했던 고기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사키는 다른 세계에서 가난하다고 언급하고 페페스가 그의 직업에 대해 묻자 상황은 그대로이며 마지막으로 임금을 인상받은 것은 5년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른 세계에서 계속 마법을 연습하며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순간이동 마법을 숙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계로 돌아온 페피스는 귀족들이 여가 시간에 사냥을 즐긴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몇 가지 제품을 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쌍안경을 사는 것으로 시작하여 곧 스위스 아미 나이프 같은 아이템들로 카트를 가득 채웁니다. 사사키는 그 아이템들을 귀족들에게 판매하고 얼마 후 그 도시의 영주가 그를 만나기로 결정합니다. 다른 귀족들과 달리 뮬러 영주는 사업을 할 때 더 신중하며 그래서 사사키는 그와 협상할 때 더 높은 품질의 물품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뮬러는 그 제품들이 사사키의 대륙에서는 흔한 것인지 아니면 고급 품목인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제품들이 특별하며 그의 사람들 중 특권 계급만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을 듣고 뮬러는 사사키가 중요한 귀족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사키에게 그가 상당한 지위의 사람인지 묻습니다. 그는 귀족이라고 거짓말을 하다 들킬까 두려워 그는 난파 후 대륙으로 옮겨진 장인이며 그의 물건들은 그가 가져온 샘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뮬러는 그에게 제품 판매를 허락하되 뮬러가 각 판매에서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사사키가 저택에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허락하고 그의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사사키는 도시 영주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의 세계로 돌아온 사사키는 오늘이 코하이의 송별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레스토랑에서 만나는데 코하이는 사사키가 그의 새 회사에 합류할 것인지 궁금해하고 사사키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코하이는 그가 그의 회사에 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사키가 지난 며칠간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사사키는 코하이의 말을 생각하지만 그를 향해 날아오는 얼음 결정에 의해 방해받습니다. 그는 한 남자가 여자를 마법으로 위협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얼음 마법으로 그 남자를 공격합니다. 얼음이 남자의 몸에 퍼지기 시작하고 사사키는 그 힘을 제어할 줄 몰라서 남자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자가 그의 얼음을 녹입니다. 그도 정신 능력을 가진 것을 보고 그녀는 그에게 등록증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모르는 척하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그가 그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것을 며칠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그녀는 그에게 동행해달라고 요청하며 페피스의 세계에서 온 다른 마법 사용자들도 그의 세계에 왔을 가능성을 궁금해합니다. 그녀와 동행하기 전에 그는 집에 잠시 들르기를 요청하고 그녀는 그가 다른 곳에서 하룻밤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옷을 가져오라고 제안합니다. 짐을 싸면서 페피스는 그녀가 만화가 많아 보이지 않는다고 경고하며 그녀가 마법을 정신적인 것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페피스는 그녀의 능력이 그의 세계의 마법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페피스와 함께 집을 나서며 사사키는 그의 이웃을 만나게 되고 그녀는 그에게 얘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사키는 바쁘다고 말하며 그녀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동의합니다. 사사키는 그 소녀를 만나 지연된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의 애완동물을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호시자키라고 밝히며 그가 그녀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가는 길에 그녀는 정신능력자가 마법사와 같으며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힘을 가지고 있고 10만 명 중 한 명만이 이런 정신능력을 발현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능력이 발현되면 결코 변하지 않으며 정신능력자는 하나의 능력만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호시자키는 그녀가 물을 조작하고 그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많은 이런 능력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종 그것을 범죄에 사용한다고 그에게 알리고 그녀를 공격한 남자가 범죄자임을 밝힙니다. 호시자키는 그녀의 임무가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정신 능력의 발현이 처음 일어날 때 그들은 일본의 감독기관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이것은 비밀 조직이며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은 나라에 몇 안 됩니다. 큰 건물에 도착하자 호시자키는 사사키에게 그곳에서 일하게 될 것이며 훈련 중에 모든 업무 세부 사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사사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주문만 보여주기로 합니다. 그가 아무것도 없이 얼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그녀는 흥분하게 됩니다. 그녀는 물을 조종할 수는 있지만 생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이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일중독자와 파트너를 맺는 것이 걱정되어 자신이 모험가 타입이 아니라고 말하려 하지만 호시자키는 열심히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는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팩시에게 다른 세계로 이동할 것을 요청하려 하지만 그 장소가 카메라로 둘러싸여 있을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가기로 결정하고 팩시는 그들이 미행당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하사키는 다른 세계의 연락처에게 자신의 지연을 알릴 것을 생각하며 팩시는 그의 세계에서 1시간은 그곳에서 몇 분에 불과하므로 그가 화장실에 간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곳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 사사키는 마크에게 다음 협상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알리고 프렌치에게 그의 급여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일본으로 돌아와 호시자키는 아침 6시에 그의 문을 두드리며 임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동행을 요청하지만 그는 문을 천천히 닫으려 합니다. 그녀가 고집하자 그는 부서를 떠나기 전에 상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설명합니다. 그 순간 감독이 호시자키의 주의를 끌고 그녀가 일에 대해 흥분한 것을 보고 기쁘지만 초보자를 포함시키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아쿠츠라고 소개하며 사사키에게 훈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쿠츠는 그에게 스마트폰을 주며 이 전화기를 통해 비상 임무를 통보받을 것이므로 항상 가까이 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사키를 약간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는 더 이상 긴장을 풀 수 없게 되지만 GPS가 없으면 그를 추적할 수 없으므로 다른 세계에 휴대폰을 두고 이를 우회할 계획입니다. 사사키는 1년의 의료 검사를 받고 훈련을 받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부인에게 회사를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사사키는 그의 상사에게 호시자키에 대해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능력이 높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어 현장에서 그녀와 짝을 이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사는 그녀를 다루는 데에 행운을 빌어줄 뿐입니다. 훈련이 끝나면 그는 100만 엔을 받고 그 돈으로 재판매할 물품을 더 사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집에 돌아오면 젊은 소녀가 그에게 쿠키를 줍니다. 그러나 곧 그녀의 귀여운 여대생 이미지가 무너지며 그녀가 얀델의 사이코패스임을 드러내며 그가 호시자키와 데이트 중인지 묻습니다. 그는 이를 부인하며 그녀가 단지 그의 상사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회사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키는 그녀에게 작별을 고하고 빠르게 집으로 들어갑니다. 피프스가 이상하게 흥분해 있으며 사사키는 그를 산책에 부릅니다. 거리에서 피프스는 누군가가 낮에 그의 집에 들어와 기기를 설치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사키는 그들이 그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나 도청 장치를 설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자 그는 기기를 제거하고 아쿠츠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더 이상 장치를 설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쿠츠는 이것이 조직의 신입 회원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였으며 사사키가 통과했다고 알려줍니다. 아쿠츠는 회사가 충성스럽고 유능한 요원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하며 피프스가 그를 조심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사사키는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하지만 눕자마자 다른 세계에서 평화로운 삶을 사는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울 것임을 깨닫습니다. 한편 아쿠츠는 사사키의 등록 정보를 검토하며 그가 조직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세계에서 피프스와 사사키는 마법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피프스는 사사키의 진전에 감명받습니다. 그가 중급 주문을 이렇게 쉽게 배울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사키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며 피프스가 공유한 힘 때문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피프스는 이 세계에서는 마법사들이 중급 주문을 배우는데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몇 주 만에 일을 해낸 것은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후 사사키는 자신의 진전을 기록하며 오늘 세션에서는 치유와 번개 주문을 배웠습니다. 피프스는 그의 헌신을 칭찬하지만 사사키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피프스는 그에게 그리모어를 사용하라고 제안하며 사사키는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어디서 그것을 구할 수 있는지 묻고 피프스는 그것을 손에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모어는 마법을 저장하는 아이템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일 뿐이며 종이나 잉크로 만들어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의 전화기가 완벽히 작동합니다. 사사키는 이 점에 대해 놀랍게도 기뻐하며 이제 마크를 만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그는 프렌치가 만든 음식을 먹자고 제안합니다. 마크와의 회의에서 사사키는 몇몇 무전기를 협상하고 마크는 이를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사키는 그것들이 연료로 작동하며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마크는 여전히 감명을 받고 배터리 하나당 $100를 제안합니다. 사사키는 그의 제품이 잘 받으려져서 기쁘고 재고를 안고 있게 되지 않아 다행입니다. 마크는 물건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사사키는 최근 지연에 대해 사과합니다. 하지만 마크는 개의치 않고 상황이 안정되었는지 묻습니다. 마크는 더 많은 재고가 있는지 묻고 모든 것을 사겠다고 제안하며 사사키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마크는 뮬러가 좋은 제품을 보면 전체 재고를 사라고 지시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그는 사사키에게 속삭이며 인접 국가와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진짜 이유일 수도 있고 더 큰 일의 전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사사키에게 자신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식당 밖에서 프렌치를 보고 다가가면서 사사키는 사업이 잘 되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프렌치에게 그 달의 대금을 건네고 프렌치는 금액에 놀랍니다. 그리고 사사키는 그에게 배울 새로운 레시피 목록도 줍니다. 프렌치는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먹자고 제안합니다. 두 사람은 프렌치의 음식을 즐기게 되어 기쁘고 그 후에 현대 세계로 돌아갑니다. 아침에 사사키는 호시자키의 전화로 깨어나며 임무에 대해 알림을 받습니다. 그녀는 그가 감독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휴대폰을 보고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서둘러 출근합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호시자키는 그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꾸짖으며 이는 요원으로서의 그의 의무라며 사사키는 사과합니다. 몇몇 베테랑들이 다가오고 감독은 그들에게 새로운 동료를 소개합니다. 사사키에게 인사한 후 그들은 먼저 가겠다고 말하며 호시자키에게 보모로서 즐기라고 놀립니다. 감독실에서 그들은 등록되지 않은 초능력 사용자 대량 체포 작전에 대해 알림을 받습니다. 사사키는 체포가 단지 미등록 때문인지 질문하지만 감독은 그들이 조직적인 집단이며 그중 한 명이 그의 능력으로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합니다. 사사키는 그들 중에서 호시자키를 공격한 남자를 알아보고 감독은 다른 사람들도 공범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은신처를 발견했기 때문에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들을 체포할 것입니다. 임무로 가는 길에 사사키는 긴장하지만 호시자키는 그가 직접 싸우지는 않을 것이라며 안심시킵니다. 사사키는 그녀가 두렵지 않냐고 묻지만 그녀는 높은 위험이 더 큰 보상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지원을 기대하지만 사사키는 그 일에 노동자 보상이 있는지 걱정할 뿐입니다. 그들은 장소에 도착하고 모두가 진영을 갖춥니다. 준비하면서 사사키는 보호막 기술을 배우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아쿠츠 감독은 이동식 본부에서 작전을 지휘하고 곧 시작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은신처에 들어가자 그것이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장소에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지만 호시자키는 나쁜 예감을 느낍니다. 그녀는 그들이 떠나자고 제안하지만 갑자기 그들은 통신기를 통해 비명 소리를 듣고 본부와의 연락이 끊깁니다. 군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고 곧 볼링 핌이 그들 중 한 명의 머리를 부숩니다. 볼링 공과 핌이 공중에 떠오르며 회오리 바람을 만들고 호시자키는 그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사키는 적이 바람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방 안에서 바람의 힘을 느끼지 못해 그것이 염력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군인들은 고급 초능력 사용자들과 맞닥뜨렸다는 것을 깨달으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들 중 일부는 도망치고 날아다니는 물체가 몇몇을 쓰러뜨립니다. 한 군인이 회오리 바람을 향해 에너지 공격을 가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사사키는 두려워하지만 호시자키는 그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녀는 전진하고 사사키는 고드름을 날립니다. 호시자키는 얼음을 빠르게 물로 바꾸어 방어용 방패를 만듭니다. 그들은 방어를 유지하고 그들 중 한 명이 초능력자에 의해 들어 올려집니다. 그가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호시자키는 물을 이용해 그의 낙하를 완화시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그녀는 사사키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지만 사사키는 그녀가 지쳤고 자신의 물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녀를 두고 갈 수 없다고 말하며 남기로 결심합니다. 호시자키는 그를 존경하기 시작하고 사사키는 탈영병이 되는 것이 중죄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목소리를 듣고 초능력자 중 한 명이 자신을 드러내며 이렇게 좋은 싸움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아직 생존자가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호시자키는 공중에 떠오르기 시작하지만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녀는 물을 사용해 자신을 구합니다. 그녀는 물을 빠르게 얼음으로 바꾸며 온도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초능력자를 놀라게 합니다. 호시자키가 그녀를 공격하지만 그 소녀는 쉽게 피합니다. 호시자키는 연속 공격을 준비하지만 소녀는 계속 피하면서 그녀에게 접근합니다. 그녀는 호시자키를 만지고 어떻게든 그녀는 기절하지만
소녀는 그녀의 가치 있는 능력 때문에 죽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사사키를 부르며 그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호시자키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임무의 완전한 실패와 그의 부대의 패배를 깨달은 사사키는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능력자는 그가 낯선 얼굴임을 알아차리고 사사키는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그가 호시자키의 물 공급원이었다는 것을 빠르게 깨닫습니다. 그녀는 드오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사사키는 그녀의 능력을 칭찬하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 그는 그녀의 그룹 이름을 묻고 그녀는 그의 무지에 놀라면서 그가 신입임을 깨닫고 미소를 짓기 시작한다. 사사키는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으려 한다. 그녀는 그가 침착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사사키는 정보를 얻지 못할 것임을 깨닫고 헤드폰을 벗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다. 이것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번개가 그녀에게 다가올 때 그녀는 곧 위험을 깨닫는다. 그 소녀는 이에 놀라고 더 많은 물건들이 사사키에게 던져지지만 그는 그것을 피하고 그 방향으로 번개 마법을 던져 숨겨진 2명의 초능력자를 쓰러뜨린다. 그 소녀는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고 그는 자신이 그냥 신참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본 것을 침묵하고 모두가 떠나는 것을 허락하면 무승부를 제안하며 휴전을 제안한다. 그 소녀는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이름을 묻는다. 그녀는 그에게 합류하라고 제안하지만 사사키는 다수를 따르기를 선호하며 거절한다. 그녀는 마음이 바뀌면 꼭 자신에게 이야기하라고 한다. 그들의 그룹에서 그의 능력을 정말 원한다고 말한다. 떠나기 전에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상관에 대해 질문하고 그녀는 사라지기 전에 그들을 풀어주기로 결정한다. 하루가 끝나고 사사키는 적이 스스로 물러갔다고 보고한다. 아쿠츠는 그를 의심하지만 일단 믿기로 하고 첫 임무에서 그를 위험에 처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사사키는 해고되고 그는 구출된 것에 감사하는 호시자키를 만나러 간다. 그들은 그녀가 감사의 의미로 저녁을 먹으러 나가고 사사키가 맥주를 주문하는 동안 호시자키는 오렌지 주스를 주문하며 그녀가 16살이고 아직 학교에 다닌다고 밝히며 나이 때문에 과소평가받고 싶지 않아서 더 나이 들어 보이게 입는다고 말한다. 사사키는 일반적인 16세라면 다른 관심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그녀의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호시자키는 일이 실제로는 단순하며 급여가 좋기 때문에 첫 직장을 기념하는 건배를 한다고 설명한다. 집으로 가는 길에 사사키는 이상한 아이를 만난다. 그는 이를 보고할까 생각하지만 서류 작업 때문에 망설인다. 그는 결국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정하지만 전화를 꺼내자 그녀가 사라진 것을 깨닫는다. 그는 갑자기 그 소녀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한 포탈이 열린다. 그녀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포탈을 통해 날아가고 사사키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한다. 집에 돌아와서 사사키는 페페스를 그가 원하던 고베 소고기로 놀라게 한다. 페페스는 식사에 흥분하고 사사키는 그의 모든 도움에 감사를 표한다. 페페스는 먹기 시작하고 그 맛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며 사사키는 그의 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 사사키는 그가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며 그의 첫 임무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방어 마법을 배우고 싶다고 요청하고 페페스는 치유 마법도 제안하며 동의한다. 사사키는 이것이 급하다고 생각하여 마크와의 회의 후에 페페스에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훈련 후에 있을 푹신한 침대와 프랑스 음식을 상상하며 흥분하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자자기 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때 놀란다. 사사키는 마크가 옳았음을 깨닫고 말러는 왕이 그에게 전선으로 가라고 명령했다고 말한다. 적은 많은 병력을 가진 강력한 왕국인 오군 제국이다. 그들의 군대는 2배 크기이므로 만약 그들의 군대가 도시에 도달하면 큰 피해를 줄 것이다. 말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사키는 허를 찔린다. 그는 전쟁과 정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궁금해한다. 그는 자신이 단지 장인일 뿐이라서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말러는 그가 가져온 물품들이 전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쟁 동안 그의 독점적인 서비스를 요청한다. 말러는 또한 전선까지 마차로 2주가 걸리기 때문에 한 달 안에 필요한 물품을 모으고 운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도시의 회사들과 협상하려 했지만 식량 가격이 상승했고 무역 회사들을 강제로 돕게 하는 것이 전쟁보다 경제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사사키는 왕이 그에게 요새를 짓고 전선에 식량을 공급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자작의 어려운 입장에 대해 생각한다. 그는 왕실을 섬기는 귀족이기 때문에 그는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의 자기를 잊게 될 것이다. 사사키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며 그에게 왜 도시를 떠나 가족을 구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말러는 갑자기 그에게 별의 현자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이는 두 사람을 놀라게 하지만 사사키는 못 들은 척한다. 말러는 그들의 왕국이 마법 기술로 축복받은 번영한 땅이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귀족들의 소행으로 대부분의 마법사들이 떠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진 별의 현자로 알려진 마법사만이 홀로 남아 평화를 지켜냈다. 그러나 왕이 그에게 보여준 호의를 귀족들이 시기하여 그를 죽이게 되었고 그것으로 끝이 났다. 그리고 그 이후로 왕국은 부패와 쇠퇴에 시달리고 있다. 몰러는 귀족들이 이 운명을 스스로 불러왔다고 생각하지만 별의 현자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도시를 버릴 수 없으며 그는 진정한 영주가 되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 숨을 쓸 계획이다. 사사키는 어리석은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몰러가 약속을 하면 도시를 위해 물품을 제공하기로 동의한다. 회의 후 사사키는 마을로 돌아가고 페피스는 왜 사사키가 그 자작을 돕기로 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를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키는 그것을 무시하고 페피스가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한다. 페피스는 왕국이 아마도 패배할 것이라고 상상하고 사사키는 가능하다면 돕고 싶다고 인정한다. 페피스는 그의 마법이 전쟁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파괴하는 것이 창조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사키가 도시와 쌓아온 관계는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사키는 동의하지만 그들이 덜 화려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프렌치의 음식을 따라가지만 식당에 도착했을 때 화난 요리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본다. 사사키는 프렌치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프렌치는 그의 옛 상사가 그에게 재료를 할인해서 팔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준 그에게 빚진 기분이 들지만 그를 거리에서 구해 식당을 준 사사키를 무시하고 싶지는 않다. 사사키는 상황을 이해하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알려 대책을 세우겠다고 요청한다. 프렌치는 사사키를 귀찮게 하는 것이 두렵지만 사사키는 그와 식당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사키는 식품 가격 상승으로 전쟁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해 곧 행동을 취해야겠다고 결심한다. 두 사람은 유소니아에 가서 도시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인 케플러 무역회사를 방문한다. 회사 상인과의 회의에서 사사키는 원하는 모든 물품 목록을 전달하지만 그 남자는 이 정도 규모의 구매는 전쟁이 앞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남쪽 땅에 대한 소문을 기억해낸다. 사사키는 전쟁 중인 국가의 요청임을 고백하고 그 남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장비를 운반하는데 다른 어려움을 지적한다. 그 남자는 사사키에게 자신의 세계에서 대기업의 영업사원을 상기시켜 그들과의 경험을 이용해 거래를 성사시키기로 한다. 상인은 사사키가 이 대륙 출신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지만 사사키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사키는 그 남자에게 자신이 온 곳에서는 다른 상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지위나 명성이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만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남자는 이 대답에 만족하는 것 같아서 결제에 대해 묻는다. 사사키는 케플러 하우스와만 거래할 예정이며 왕국의 금화로 지불할 것이다. 회의 후 몰러는 사사키가 창고를 그렇게 빨리 채운 것에 놀라는 것 같다. 그는 보급품이 시간을 벌어주고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사키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른다. 사사키는 유용하다는 것에 기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백작이 별 현자와 같은 텔레포트 주문을 알고 있는지 묻는다. 사사키는 페피스가 모든 것을 창고로 옮긴 것을 떠올리지만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그저 주인에게 그들 사이에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다. 사사키는 왜 마법사를 별 현자라고 부르는지 묻자 몰러는 그가 하늘의 별 수보다 더 많은 주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페피스는 아직도 그들이 그를 그렇게 불렀을 때 얼굴이 붉어졌던 것을 기억하고 사사키는 그를 바라보며 그들이 만났던 시간을 떠올리며 자신을 당황시킨 별명으로 자랑스럽게 자신을 소개했던 것이 재미있다고 느낀다. 하루가 끝날 때 몰러는 사사키가 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들이 별 현자에 대해 조금 이야기한 것에 기뻐한다. 그러나 한 달 후 사사키는 몰러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된다. 그는 사무실에서 정신이 없었지만 아쿠츠가 그에게 승진이 있다고 말하며 그의 주의를 끈다. 지난 임무로 인해 요원들 사이에 많은 부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워야 할 직책이 많다. 아쿠츠는 그에게 검사 카드를 건네지만 사사키는 승진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아쿠츠는 그에게 다음 임무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호시자키와 함께 초능력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사사키는 그녀와 함께 일하고 싶지 않지만 아쿠츠가 등록되지 않은 초능력자와의 위험을 지적하자 사사키는 지난 임무를 기억하고 결국 동의하게 된다. 집으로 가는 길에 사사키는 페피스가 자작의 죽음에 대해 기분이 나아지기를 바란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이웃이 그를 불러 어깨 마사지를 제안한다. 하지만 이상한 제안이라 사사키는 거절하고
대신 그가 길에서 얻은 음식을 그녀에게 준다. 그는 집에 들어가 조용히 TV를 보고 있는 페피스를 발견한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식사를 하며 사사키는 그가 자작과 친했는지 묻는다. 페피스는 친하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겠지만 그들은 술을 나누었다고 말하고 그는 그가 더 오래 살 줄 알았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다고 말한다. 사사키는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 있는 주문이 있는지 묻지만 페피스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현대 세계에 그런 것이 있는지 묻지만 사사키는 없다고 말한다. 페피스는 삶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들이 소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사람이 이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반성한다. 사사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다고 제안하고 페피스는 그의 제스처에 감사한다. 다른 세계에서 프랑스는 몰러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도시를 떠나게 했다고 밝힌다. 하지만 갑자기 대화가 마크에 의해 중단되고 그는 사사키에게 몰러의 집사가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알린다. 그들은 세바스찬을 만나러 가고 거기서 그는 몰러의 막내딸 엘사 레이디를 소개한다. 집사는 몰러의 두 아들 막시밀리언과 카이 사이에 후계 전쟁이 있다고 설명한다. 엘사는 카이가 바보라고 생각하며 그가 가문을 물려받으면 가문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바스찬은 엘사가 막시밀리언과 더 가깝다고 설명하며 형제들 간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헤르만 무역회사가 엘사를 돌봐달라고 요청한다. 마크는 당황하지만 결국 동의한다. 세바스찬은 또한 사사키에게 통신 장비를 요청한다. 그는 세바스찬을 약간 의심스럽게 여기지만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하지만 밤에 우리는 세바스찬이 전화를 걸어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본다. 그는 탐욕스러운 귀족들이 두 형제를 둘러싸고 있으며 이제 몰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불씨가 불길로 번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사사키와 페피스는 엘사와 함께 식사하고 그녀는 그들의 음식을 칭찬한다. 사사키는 그녀에게 감사하며 프랑스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되새기고 엘사도 페피스를 인상 깊게 여기며 사사키에게 그녀가 글을 쓰다듬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동의하고 페피스는 그녀의 손에 뛰어든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하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놀라며 페피스도 그것을 즐기는 것 같아 사사키를 질투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녀가 실수로 그의 눈을 때려 그가 비명을 지르게 하고 엘사는 그가 방금 말했다고 놀란다. 사사키는 그것을 덮으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비명을 질렀다고 주장한다. 마크가 갑자기 나타나 그들에게 즉시 성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성에서 세바스찬은 그녀의 형제들의 피 묻은 칼을 보여주며 그것들이 숲에서 발견되었다고 설명한다. 엘사는 충격을 받고 사사키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세바스찬은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흔적들이 잔혹한 전투가 일어났음을 암시하므로 최악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아버지와 형제들이 없으니 엘사가 가문의 수장이 되는 것이 그녀의 의무라고 언급한다. 사사키는 이것이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세바스찬은 만약 그녀가 하지 않으면 가문이 해체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한다. 엘사는 긴장하지만 그는 그녀가 이름만 받아들이고 그녀가 결혼할 때까지 재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압박감을 느끼고 세바스찬이 그녀를 지지하겠다고 맹세하면서 받아들인다. 성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마크는 왕의 군대가 전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안전한 곳을 찾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 대한 공격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설명한다. 마크는 엘사와 함께 한동안 수도로 피신하기로 결정하고 사사키에게 그들과 함께 할지를 묻는다. 하지만 사사키는 그에게 자신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마크는 엘사를 안쓰럽게 여기며 그녀의 첫 번째 임무가 그녀의 가족이 대대로 돌봐온 땅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후 사사키와 페피스는 일몰을 본다. 페피스는 요청을 하고 싶어 하지만 사사키는 이미 그가 원하는 것을 알고 전세를 뒤집는 데 동의한다. 페피스는 그에게 감사하고 사사키는 그들이 순간 이동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페피스는 그들이 적의 위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 우리는 사사키가 날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기술 없이 나는 것이 인간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놀랍게 여긴다. 그래서 그는 페피스에게 나중에 주문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다. 그들은 적의 진영을 보고 사사키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 페피스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일 공격으로 제거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사사키에게 주의 깊게 보라고 부탁하고 주문을 걸기 시작한다. 녹색 섬광이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사사키는 그 파괴력에 감명을 받는다. 페피스는 그것이 단일 지점에 집중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사사키는 이것에 괴로워하는 것 같다. 하지만 페피스는 그가 주문을 걸었으니 그것에 대해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를 안심시킨다. 사사키는 그에게 감사하고 그들은 돌아갈 준비를 한다. 하지만 붉은 광선이 그들을 향해 오고 그것은 페피스의 방어막을 부순다. 두 사람은 떨어지고 갑자기 한 소녀가 나타난다. 사사키는 페피스와 소녀가 싸우는 동안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주문으로 낙하를 완화하는데 성공한다. 우리는 그가 지상에서 보고 있는 동안
페피스와 소녀는 하늘에서 싸우며 서로의 공격을 피하는 모습을 본다. 소녀는 에너지 드래곤을 소환하고 페피스는 회전하는 고드름으로 반격한다. 그들은 싸움을 계속하고 갑자기 사사키는 두 명의 남자가 숲에서 나오는 것을 보는데 그 중 한 명이 몰러다. 사사키는 그들을 돕고 다른 기사도 치유한다. 몰러는 사사키를 그가 거래하는 상인으로 소개하고 우리는 그 소년이 왕국의 둘째 왕자 아도니스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사사키는 놀라며 절을 하고 몰러는 그가 치유 마법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명을 받는다. 하지만 사사키는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며 그가 죽었다고 보고되었다고 설명한다. 몰러는 그가 적진 후방에서 사라졌으니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놀랍지 않다고 언급한다. 그들은 근처의 정착지에 도달하려고 노력 중이며 사사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갑자기 화살이 그들을 향해 날아오지만 사사키는 재빨리 방어막을 활성화한다. 그가 번개 마법으로 반격하지만 여러 명의 기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밀러가 앞으로 나가 그들을 상대하고 신속히 제압합니다. 아도니스는 그들에게 감사하지만 밀러는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사키가 다양한 주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자 사사키는 좋은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밀러는 언젠가 그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불타는 마을을 보고 사람들이 오크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사키가 나타나 번개로 그들을 공격하고 밀러와 아도니스가 마무리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나아가지만 오크가 많아서 밀러는 그들이 엘리트 오크의 지휘를 받고 있을지도 모르니 이를 무찌르려면 전체 연대가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밀러가 왕자에게 사사키와 함께 있으라고 요청하는 순간 엘리트 오크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것이 그들을 향해 나아가자 사사키가 번개를 사용해 그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밀러가 그 생물을 바로 공격하지만 오크는 여전히 그를 차버립니다. 그것이 그를 향해 돌진하지만 사사키가 그를 보호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들은 계속 방어하며 밀러는 머리를 노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공격을 준비하는데 하늘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거대한 바위가 오크들 위로 떨어집니다. 피프스가 사사키에게 돌아와 늦은 것을 사과합니다. 그러나 엘리트 오크는 다시 일어섭니다. 피프스가 골렘을 소환하자 밀러가 그것을 알아보고 골렘은 신속히 오크를 처리하고 던져버립니다. 나중에 피프스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에서 엘리트가 발견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그와 사사키도 엘리트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투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마흘러가 피프스에 대해 묻자 사사키가 그를 자신의 마법 선생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마흘러가 혼란스러워 보여 질문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새가 별 현자일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사사키는 놀라지만 마흘러는 그의 주문과 말투가 별 현자와 똑같다고 설명합니다. 피프스가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하고 마흘러는 존경의 뜻으로 무릎을 꿇고 또한 왕자 아도니스를 보게 되어 기뻐합니다. 피프스는 이 형태로 다른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을 공유하며 그들에게 숨긴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러나 마흘러는 자신이 귀족들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프스는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며 별 현자는 이제 사사키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죽었다고 설명합니다. 사사키는 피프스가 전에 물자를 확보했던 사람이며 오군 군대를 소멸시킨 사람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둘 다 놀라며 사사키는 그들에게 피프스의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이에 동의하고 사사키는 감사해하며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마흘러의 성으로 돌아가자 그의 하인들은 주군이 돌아온 것을 보고 놀랍니다. 엘사는 그들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아버지를 안기 위해 달려갑니다. 마흘러는 그녀를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사사키는 그들을 보고 기뻐합니다. 마르크가 나타나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사사키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우연히 만났다고 말하고 오군 제국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합니다. 마르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놀라며 사사키는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전멸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세바스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보다가 갑자기 두 왕자가 나타나 아버지를 보고 기뻐합니다. 엘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쓰러지고 마흘러는 소년들이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는 엘사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들은 그녀를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하여 그녀는 더욱 울게 됩니다. 마흘러는 이것이 모두 자신이 고안한 계획의 일부였다고 밝힙니다. 전쟁과 귀족들의 다툼이 격화되면서 그의 직원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신자를 잡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소문으로 퍼뜨렸고 그의 아들들도 계승을 위한 싸움을 가장했습니다. 세바스찬은 이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왕자들은 엘사의 결혼을 통해 그들의 땅을 장악하려던 디트리 백작에게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를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마흘러는 이 일에 대해 세바스찬에게 대면하고 경호원들에게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사키는 그가 얼마나 전략적인지 보고 감명받으며
귀족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엘사는 아버지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사사키는 그럴 필요 없다고 느끼며 엘사는 부끄러워하며 도망칩니다. 학교에 있는 그의 이웃 오디나리가 며칠째 사사키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러나 그는 3일 이상 자리를 비운 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사키에 대해 계속 생각하다가 갑자기 시체를 발견합니다. 경찰이 도착해 현장을 조사하며 그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두 남자가 부서에서 사사키와 호시자키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고 말하는 것을 엿듣습니다. 사사키는 집으로 돌아와서 다른 세계에 있는 동안 며칠이 지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통은 시간이 1에서 2일과 같지만 이번에는 2배 빠르게 흘렀기 때문에 세계 간의 시간 차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것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을 했는지 궁금해하며 다른 세계에서 한 일을 되짚어봅니다. 그들은 왕국과 제국 간의 전쟁을 끝내고 마헐러의 계승 다툼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도니스 왕자를 구한 보상으로 마헐러는 수도에서의 직위와 백작 자기를 받았다. 왕은 또한 그에게 왕실 경호대의 칭호를 주었고 아도니스는 그의 개인 자금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사키는 시간 왜곡과 관련된 것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피프스도 동의한다. 호시자키가 그의 집에 도착해 사라질 거라면 메모를 남겨야 한다고 말한다.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길에 호시자키는 그에게 초능력자를 모집할 거라고 알려준다. 그는 고등학생이며 그의 주변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호시자키는 요즘 아이들이 문제만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사키는 그가 그녀와 동갑이라고 상기시킨다. 하지만 호시자키는 자신이 정신적으로 성숙하다고 여긴다. 보고에 따르면 그 소녀는 불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학교에서 화재 사건에 대한 보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능력을 동네 내에서만 사용해왔다. 사사키는 더 조사해야 할지 궁금해하지만 호시자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소년이 사사키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를 다루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사사키는 이해하지만 지난번에 그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는지 상기시킨다. 그래서 호시자키는 최악의 경우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가 있다고 언급한다. 소년의 학교에서 호시자키는 교장과 이야기하며 그들이 그 지역의 교육 상황을 관찰하러 왔다고 말한다. 호시자키는 그들이 찾고 있는 소년을 발견하지만 사사키에게는 그저 평범한 학생처럼 보인다. 호시자키는 그에게 방심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들은 소년을 따라가 다른 학생들이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호시자키가 개입하려 하지만 사사키가 그녀를 막는다. 호시자키는 그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사키는 괴롭힘이 한동안 계속되어 왔고 소년이 학교에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그것을 견딜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사사키는 그가 혼자일 때 접촉하자고 제안하며 소년의 자존감을 해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래에 함께 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호시자키는 자신의 계획을 떠올리고 그녀가 협상을 막고 사사키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한다. 사사키는 이해하고 우리는 그가 카페에 있는 것을 본다. 그는 이맘때 편의점에서 간식을 먹곤 했던 것을 기억하지만 이제는 고급 커피를 마시고 있으며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약간의 여유 시간이 있어 피프스에게 줄 좋은 것을 사려 하지만 소년이 한 소녀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따라간다. 그는 그 소녀가 그의 여자친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호시자키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그는 그 소녀가 나식다고 생각한다. 그는 떠나기로 결심하지만 괴롭히는 아이들이 나타난다. 그들은 소년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몰랐고 그녀가 대신 그들과 놀고 싶은지 물어본다. 소년은 그녀를 보호하려 하고 괴롭히는 아이들 중 하나가 그녀를 건드리지만 그녀는 갑자기 그를 때린다. 괴롭히는 아이가 보복하려 하고 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만 그의 불이 솟아올라 비행기를 치고 만다. 한 해가 떨어지자 사사키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막을 세운다. 그는 소녀에게 괜찮냐고 묻지만 그녀는 사사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는 그 소녀가 호시자키임을 깨닫고 그녀가 그렇게 설득력 있게 연기할 줄 몰랐다는 것을 깨닫는다. 호시자키는 이것이 그를 모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고 설명하며 방어막이 사사키에게서 온 것인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모르는 척한다. 호시자키는 모든 것을 덮기로 결정하고 사사키는 그녀를 위해 얼음을 만들어 그녀가 모두를 잠재우는데 사용한다. 그녀는 방어막이 다른 초능력자로부터 왔다면 지금쯤 그들에게 접근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사키가 마법소녀인지 궁금해한다. 사사키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호시자키는 지금까지 모든 마법소녀가 어린 소녀들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세계에는 7명의 마법소녀가 있으며 모두 이상한 마법의 힘을 얻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일으켰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들 중 한 명이 일본인이며 초능력자들을 죽이고 있다고 경고한다. 호시자키는 그들의 우선순위가 방어막을 숨기는 것이라고 언급하지만 갑자기 이전에 보았던 이상한 소녀가 방어막을 공격한다.
호시자키는 사사키에게 그들이 떠나야 한다고 경고하고 그 소녀는 그를 알아본다. 호시자키는 사사키가 그녀를 어떻게 아는지 궁금해하고 그는 그녀를 자신의 아파트 근처 거리에서 봤다고 말한다. 그 소녀는 그가 초능력자인지 묻지만 그는 아니라고 부인하며 그녀가 마법 소녀임을 깨닫는다. 그 소녀는 자신이 불기둥을 보았고 그녀의 공격도 방어막에 의해 막혔다고 밝히며 그곳에 2명의 초능력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사키는 그녀가 초능력자와 문제가 있는지 묻고 그녀는 그들을 죽일 생각이라고 말한다. 사사키는 그녀가 근처에 사는지 궁금해하고 그녀는 근처에 음식물을 버리는 슈퍼마켓이 있어서 가끔 그곳에 나타난다고 말한다. 그녀는 사사키에게 왜 여기에 있는지 묻고 그는 그것이 자신의 의무라며 자신이 경찰관임을 나타낸다. 사사키는 그녀와 단둘이 이야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전에 봤던 초능력 소녀가 나타나고 호시자키는 그녀를 시즈카 후타리로 알아본다. 시즈카는 그녀가 도울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소녀는 그녀가 초능력자인지 묻고 그녀가 아마도 그렇다고 말하자 소녀는 그녀를 공격한다. 시즈카는 피하는데 성공하지만 사사키의 방어막에 부딪힌다. 호시자키가 물로 공격하고 시즈카는 피하지만 그중 하나는 명중한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치유할 수 있어요. 호시자키가 다시 공격하지만 단지 터치 한 번에 기절하고 말아요. 시즈카는 이제 사사키가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녀에게 왜 이러는지 물어보자 그녀는 부탁이 있다고 설명해요. 마법 소녀는 사사키가 그 초능력자를 아는지 물어보고 그는 걱정되어 당분간 시즈카와 함께 하기로 결심해요. 그는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소녀를 죽이지 않고 공격할 기회를 찾게 하겠다고 설명해요. 사사키는 소녀의 공격을 막으며 전진하고 그녀는 그가 초능력자라고 생각해요. 사사키는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마법을 사용했으니 마법사라고 말해요. 소녀는 요정도 그의 도움을 요청했는지 묻지만 시즈카가 뒤에서 그녀를 공격해요. 그러나 소녀는 그녀를 맞고 날려버릴 수 있어요. 사사키는 그녀의 도움을 요청한 요정에 대해 알아보려 하지만 소녀는 그들을 죽였다고 말하며 그들의 털로 만든 스카프를 보여주고 자신은 마법 소녀가 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였다고 해요. 사사키는 소녀가 주문 없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자신의 마법을 사용하기 위해 주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소녀는 사사키가 마법사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만 왜 초능력자와 함께 일하는지 궁금해하며 그녀를 죽일 수 있는지 물어봐요. 사사키는 그녀가 왜 초능력자를 싫어하는지 궁금해하며 초능력자들이 그녀의 가족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소녀는 땅에 있는 어린 소년을 보고 갑자기 포터를 사용해 떠나기로 결심해요. 호시자키와 소녀는 호텔에서 쉬고 사사키는 시즈카에게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해요. 그가 그녀의 부탁에 대해 묻자 그녀는 자신을 모집해 달라고 말해요. 사사키는 자신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자 시즈카는 그의 상사와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사사키는 그녀가 왜 이걸 원하는지 궁금해해요. 시즈카는 그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자신이 평범한 남자라고 주장해요. 시즈카는 그의 다양한 능력을 떠올리며 그가 이 힘을 부서에서 숨기고 있다고 믿고 사사키는 그녀가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가 속이려고 하지만 시즈카는 그가 그녀를 도와주면 둘 사이의 비밀로 하겠다고 말해요. 갑자기 아쿠츠가 사사키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물어요. 사사키는 그들이 마법 소녀와 마주쳤지만 간신히 도망쳤다고 설명해요. 아쿠츠가 불덩이에 대해 물어보자 사사키는 소년이 소녀에게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힘을 사용했다고 말해요. 그는 또한 시즈카에게서 채용 제안을 받았다고 말하고 아쿠츠는 그녀를 위해 인터뷰를 준비해주겠다고 동의해요. 호시자키가 깨어났지만 조용히 대화를 듣고 있어요. 사사키는 아쿠츠가 그녀가 받아들여지면 그녀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그녀는 적절한 순간에 그것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해요. 호시자키는 충격을 받고 일어나 그것이 사실인지 묻고 사사키는 그녀가 그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은 것인지 궁금해해요. 하지만 그녀는 아쿠츠가 정말로 그들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는지 물어보고 사사키는 안도해요. 호시자키는 부서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사사키는 1층에 가게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들르기로 결정해요. 그는 절인 매실을 보고 시즈카는 그의 훌륭한 취향을 칭찬해요. 그는 그것이 고기를 더 부드럽게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하지만 시즈카는 그가 매실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사무실 밖에서 호시자키는 시즈카가 준 선물을 보며 사사키가 시즈카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지적해요. 사사키는 그것이 진짜 절인 매실이며 그녀가 여러 해 동안 절인 것이라고 설명해요. 호시자키는 그녀가 상징하는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우리는 그녀가 A급 초능력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녀의 능력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며 단지 터치만으로 생명 에너지를 빨아들여 놀라운 재생 능력을 줘요. 그리고 그녀는 100세가 넘었어요. 그들은 아쿠츠를 만나고 그는 소년이 돌봄을 받고 있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호시자키는 그가 그들의 집에 설치한 카메라에 대해 물으며
그것이 괴롭힘이라고 생각해요. 아쿠츠는 그가 그런 성향이 아니며 카메라가 많은 스파이를 식별했다고 밝히죠. 호시자키는 이해하지만 그녀의 집에서 카메라를 제거할 것을 요구해요. 아쿠츠가 사사키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묻자 그는 절인 매실이라고 설명하며 그에게 하나 먹어보라고 권유해요. 그리고 그가 먹어보니 기분 좋게 놀라요. 호시자키도 먹어보지만 너무 시다고 느껴요. 사사키는 그의 아파트로 돌아가지만 가는 길에 시즈카를 만나 그녀가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사사키는 거절하고 싶지만 시즈카는 녹음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보여주며 그를 감시했고 컴퓨터 앞에서 페피스가 말하는 것을 봤다고 밝혀요. 그녀는 요정 세계의 사신들이 그들을 방문할 때 짐승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지만 사사키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묻자 그녀는 그의 상사에게 메모리 카드를 넘기겠다고 위협해요. 사사키는 긴장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농담이었다고 안심시키며 사사키가 자신을 잘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초능력자가 마법 소녀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그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해요. 우리는 시즈카가 그녀의 이전 조직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녀는 새로운 동맹이 필요해요. 사사키는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시즈카는 그녀의 인생에서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언급하며 그것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사키는 물품 비축에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그 제안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금액에 따라 받아들일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혼자 결정할 수 없어서 그녀가 밤에 거리에서 머물 수 없다고 불평할 때 논의할 시간을 요청합니다. 다음날 페피스는 시즈카를 만나 그녀가 얼마를 제안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사사키와 페피스가 전날 밤에 모든 것을 논의했으며 페피스는 비싼 음식의 약속에 설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페피스는 그녀가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불할 수 있는지 묻고 그녀가 가치 있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인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합니다. 시즈카는 이 점에 대해 개의치 않으며 사사키는 직장에서의 문제를 피하고 싶다고 언급합니다. 시즈카는 이해하고 그들이 요정 세계에서 가지고 온 무언가를 팔고 싶어 한다고 상상합니다. 페피스는 이것을 확인하며 그들이 가치 있는 금속을 팔고 싶어 한다고 설명합니다. 사사키는 문제는 다른 세계의 화폐 가치를 엔화로 변환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시즈카의 인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흥미를 보이지만 상품을 보기 전에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페피스는 그것을 준비하기로 하고 사사키는 인터뷰 시간이라고 언급합니다. 아쿠츠가 도착해 그녀가 정말로 부서에서 일할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시즈카가 이를 확인하자 아쿠츠는 그녀가 여전히 적대적인 조직의 장교이기 때문에 그를 설득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뛰어난 초능력자일지라도 지금은 그녀를 정식 직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시즈카는 그가 단지 그녀가 일을 돕도록 허락해준다면 감사할 것이라고 말하며 부서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한 계약직으로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단지 소속 증명을 확보하고 싶어합니다. 아쿠츠는 이를 고려하고 사사키가 그녀를 감독하도록 결정하며 사사키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는 아쿠츠에게 자신이 여전히 신참이라고 말하지만 아쿠츠는 시간에 관계없이 좋은 직원을 승진시킨다고 말합니다. 사사키가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고 말하려 하자 아쿠츠는 그에게 호시자키와 같은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며 시즈카를 그의 돌봄에 맡깁니다. 두 사람은 시즈카가 부서에 들어온 것을 축하하며 술을 몇 잔 마십니다. 시즈카는 그가 자신이 준 매실을 좋아했는지 물었지만 사사키는 아직 먹어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모두와 나누었고 사람들의 드문 면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선물에 대해 그녀에게 감사하고 시즈카는 그가 정직한 사람으로 보이며 그의 상사가 그를 왜 그렇게 신뢰하는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사사키는 그녀가 비록 임시 직원일지라도 그녀의 이전 동료들도 조직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시즈카는 다른 생각이 있으며 그녀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부서 내에서 자극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사사키는 충격을 받지만 여전히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며 다른 세계의 물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그녀는 마법 소녀들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하지만 호시자키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사사키가 시즈카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사사키는 아쿠츠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다고 설명하며 그녀에게 함께 식사할 것인지 묻고 그녀는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가 화장실을 사용한 후 호시자키는 그와 대화를 원하지만 사사키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이 액체를 조종하는 것이라고 들었고 그것이 체액을 포함하는지 묻습니다. 호시자키는 그녀가 몸 밖의 액체를 만지면 조종할 수 있지만 피부 아래에 있을 때는 조종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사사키는 시즈카에 대해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호시자키는 그녀를 구해줘서 사사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사사키는 그녀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녀는 감사의 뜻으로 그에게 수제 계란을 줍니다. 그녀는 사사키가 저장 음식을 좋아하지만 신 것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그가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도록 메쉬를 계란으로 감쌌습니다. 사사키는 그녀에게 감사하며 그녀는 그가 집에서 먹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당황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사키는 바로 그것을 먹으며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시자키는 이것을 듣고 기쁘지만 시즈카가 그와 함께 계란을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즈카는 그들의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며 그녀가 질투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호시자키는 그들이 가까운 것을 보고 불편해하지만 질투하지 않는다고 부인합니다. 다른 세계에서 왕은 제국과의 갈등을 생각하며 귀족들을 소환하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 절망하게 됩니다. 그는 왕국이 번영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고 싶어하며 모든 후계자가 국가 사무에 동등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고 5년 후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왕위 계승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마크의 동료가 그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모두가 그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차가 그들에게 돌진하고 그들은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남자가 그들에게 디트리히 백작의 마차를 쳤다고 나무랐습니다. 마크의 동료는 마차를 보며 왜 헤르만이라는 남자가 그 안에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사사키가 마크에게 팔 물건을 준비하며 그것을 점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려는 순간 그는 하녀를 만나 마흘러에게서 메시지가 있다고 알립니다. 그는 마흘러의 저택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경비원이 그를 정식으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 느낍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 경비원이 아주 태연하게 굴었던 것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말러는 사사키와 페피스를 만나 왕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 알리며 이로 인해 후계자들이 왕위를 두고 싸우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페피스는 왕국이 침략당하면 왕실이 영향력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움직임이 너무 갑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말러는 귀족들이 서로 다른 후계자를 지지하고 있어 분열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왕국은 현재 혼란에 빠져 있으니 그는 사사키에게 안전을 위해 왕국을 떠나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이것을 듣고 놀라는데 이는 자신을 안전하게 배려해주는 상사를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러에게 자신은 도시에 남을 것이며 그곳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인이 방에 들어와 헤르만 회사의 전령이 도착했으며 말러가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알립니다. 전령은 마크가 디트리를 모욕한 혐의로 투옥되었고 알리지만 그는 마크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며 함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사건을 설명하고 사사키는 이것이 헤르만에 의해 계획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크가 헤르만 회사의 부사장이며 매우 성공적인 사업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헤르만은 회사의 매니저로서 디트리히의 지원으로 새로운 지점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크의 성공을 위협으로 보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디트리히는 마크가 자신의 적인 말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헤르만이 마크를 제거하도록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사키는 마크를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말러는 그에게 칼을 주면서 이를 그의 대표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사키는 마차를 타고 가면서 디트리히가 헤르만의 질투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해합니다. 페피스는 마법으로 그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지만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마크를 구하고 싶다고 말하며 가능한 한 평화로운 방법으로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사키는 감옥에 들어가고 경비원은 그를 마크에게 안내하며 마크는 그가 왜 거기에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마크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마법으로 그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으며 마크가 무죄임을 증명하고 싶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경비원에게 디트리히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말하며 헤르만 대신 마크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크와 함께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비원은 일을 하겠다고 동의하지만 마크가 디트리히의 적과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사키는 자신은 왕자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며 단지 마크가 풀려나기를 원한다고 설명하며 디트리히가 이 제안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사키는 케플러 회사의 상인인 조셉을 만나 도시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싶으며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케플러가 회사에 투자하면 조셉이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셉에게 자신의 제품을 보여주며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확립될 수 있도록 회사에 이를 판매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제품을 케플러에게 판매하겠다고 제안하며 회사가 설립될 때까지 지불을 연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셉은 그와 함께 일하기로 동의합니다. 회의 후 사사키는 자신의 세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으며 페피스는 그에게 다른 세계에는 더 많은 금이 유통되고 있으니 금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이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며 페피스는 그에게 금괴를 모아 그의 세계에서 팔아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러의 도시로 돌아가 보관할 상자를 준비하기로 결정하고 페피스에게 금괴를 모으라고 말합니다. 사사키는 도시에 도착하여 페피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중 하인이 방문자가 왔다고 알립니다. 엘사가 그에게 다가와 마크에 대해 묻자 그는 그가 중요한 시민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를 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걱정하고
사사키는 그녀가 착한 마음씨를 가졌다고 말하며 마크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녀에게 침착하라고 말합니다. 페피스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사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엘사가 그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한 새인 척하며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말했다는 것을 알고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사키는 페피스가 인간과 대화하고 마법을 쓸 수 있는 특별한 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페피스가 도둑들의 표적이 되었다고 설명하며 그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사키는 말러만이 그 진실을 알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엘사는 비밀로 하기로 동의하고 그들은 헤어지며 사사키는 금괴를 그의 상자에 보관합니다. 잠시 후 하이는 그에게 프렌치가 그를 방문하러 왔다고 알리고 그는 그와 대화하기 위해 떠납니다. 그날 저녁 페피스는 그의 주문을 사용해 돌아옵니다.